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가상화폐 가격이 밤사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전날보다 30% 이상 추락해 3만 달러 선까지 내려갔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지난달 중순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입니다. 시가총액 중 500조 원 이상이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잇따른 변덕과 중국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세종시로 가는 공무원들의 정착을 돕겠다며 만든 아파트 특별 공급 제도를 두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불과 30분 거리에 있는 대전 중기부 직원들에게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에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평가원들이 받은 특별 공급분에 대해서는 김부겸 총리가 부적절하다면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법과 규정상 직원 개인을 상대로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억 원인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오늘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늦어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뒤 7월 재산세 고지서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아파트 불로소득이 사회에 환원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김부겸 국무총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는 전날과 비슷한 규모로 600명대 중후반이 예상됩니다. 일주일 뒤부터 시작되는 60세에서 74세 백신 접종 예약률은 50% 정도로 정부는 백신을 맞아서 집단 감염을 피한 여러 사례들을 알리면서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어제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회담은 토요일 새벽에 열릴 예정입니다. 백신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주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이 화성 탐사 로봇이 촬영해 보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구를 떠나 10개월 만에 화성에 착륙한 탐사선에서 나와 화성 표면의 토양과 대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이 거듭된 글로벌 악재 속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밤사이 미국에서 거래된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약 3,3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루 전에 비해 30% 넘게 추락했고 지난 4월 중순 최고점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입니다. 오늘 새벽 낙폭을 조금 줄이기는 했지만 지난 2월 초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네,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을 휘청이게 만든 요인으로 꼽히는 게 중국에서 이 가상화폐 거래를 인정하지 않겠고 또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입장을 바꾼 이 머스크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머스크의 반발에서 나온 가상화폐까지 있는데 역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가상화폐의 가격이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어젯밤 코인당 3만 달러 초반, 우리 돈으로 3,300만 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루 만에 30% 이상 급락한 비트코인은 시가총액 중 5천억 달러, 약 564조 5천억 원 이상이 증발했습니다. 오늘 새벽엔 낙폭을 다소 줄였지만 여전히 4만 달러 밑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총 기준 2위 가상화폐인 이더리움도 한때 40%가량 급락했고 도지코인 가격도 43%까지 떨어졌습니다. 중국이 가상화폐 거래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으며 단속에 나선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중국은행업협회 등 금융당국 3곳은 공동 성명을 내고 가상화폐와 관련한 서비스를 전면 금지한다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不认同这种交易，是因为我们目前对这种货币的认知管控，目前还无法达到一个，就是从政府来说达到监管的这么个水平啊。因此呢，它一旦发生价格波动以后呢，可能会对这个经济、货币市场各方面带来影响。 앞서 비트코인 때리기와 도지코인 띄우기 행보로 가상화폐 시장에 이딴 충격파를 안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에 대해선 투자자들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스톱 일론이라는 가상화폐를 만들고 머스크를 CEO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라는 목표까지 세웠습니다. 머스크를 향한 투자자들의 분노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스톱 일론 코인 가격은 한때 512% 폭등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공무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아파트 특별 공급의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은 허탈감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니었는데 171억 원의 세금을 들여서 신청사를 지었고 결국 입주도 하지 못한 채 유령 청사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 40여 명은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아 수억 원씩의 시세 차익을 챙겼습니다. 더욱이 세종청사와 대전청사는 자동차로 20분도 걸리지 않는 매우 가까운 거리입니다. 대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도 조만간 옮길 예정인 세종청사와 불과 30분 거리입니다.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는데 두 기관의 직원들은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있는 대전 정부청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8월까지 이곳에서 세종정부청사로 이전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서 세종정부청사까지 차로 달리면 얼마나 걸리는지 재보겠습니다. 33분이 걸렸습니다. 현재 대전에 있는 관세평가분류원과 세종에 지어놓은 유령청사는 거리가 더 가깝습니다.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찍어보니 차로 약 17분 거리라고 나옵니다. 지난해 수도권 시민이 출퇴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시간 27분인데 비교하면 훨씬 적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기관이 세종시로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들은 특별공급 대상이 됐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선 광화문 회사가 일산 분당으로 옮겼다고 특별공급권을 주는 경우가 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세종아파트 분양받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데 대전에서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인데도 특공을 주는 거는 너무 큰 혜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세종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3월 말부터 수도권에서 옮기는 기관 직원에게만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예외입니다. 대책을 발표하기 70여일 전인 1월 중순에 이전 고시를 발표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전 고시를 한 세종 충남대병원 직원들도 특별공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세종시 아파트 특별 공급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틀 전 관세평가분류원 직원들이 받은 특별 공급분을 취소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마땅치 않아서 실제 취소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어떻게 그런 허점이 생겼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살펴보라고 그랬고요. 최초로 획득한 그들의 특공의 지위 자체가 이게 유용한 지위인지요. 관세평가원에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을 준 것 자체가 적법한 것이었는지 다시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그걸 따져 부적절한 조치였다면 공급 자체를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공 취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부 관계자는 JTBC에 취소 가능 여부를 말할 수 없는 단계라면서 적용 가능한 법령이 있는지 아직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주택법에도 주택 공급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을 받았을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하게 돼 있는 건데 이번 관평원 사태에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행정안전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 손발이 맞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 관평원 직원 개인을 상대로 뒤늦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관평원에 특공이 가능하다고 확인해 주었던 행복청은 특히 취소의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체 규정상 이미 공급된 주택을 소급해서 빼앗을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취소를 강행할 경우 당사자들이 불복해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총리가 공개 지시를 통해 취소를 포함한 해결 방안 마련의 의지를 드러냈지만 법과 규정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 총리실은 일단 관평원뿐 아니라 특공 결정 과정 전반을 살펴본 뒤 제도 개선책부터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은 손대지 않고
당초 예정대로 1년 유예 기간이 오는 31일에 끝나면 6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출 규제나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안에서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아파트 불로소득이 사회에 환원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김부겸 국무총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오늘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을 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6억 원인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까지 올리는데 정부와도 이미 협의를 거친 사안으로 알려졌습니다.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올 안에 할 수 있는 건 가능하나 종합해 해보려고 그러는데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다음 달 1일이지만 늦어도 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7월에 받아보는 재산세 고지서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송영길 대표가 내놓은 다른 부동산 완화 정책들은 아직 당내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제안은 당장 부자 감세 비판에 부딪혔고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최고 90%까지 풀어주겠다는 공약도 윤호중 원내대표가 와전된 거라면 선을 그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정책 조정이 이뤄져도 미세한 수준에 그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부겸 총리가 오른 집값은 불로소득이라며 일부를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는 말은 야당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소득과 자산을 구별하지 못한다며 임대소득자가 아니면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600명대 중후반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605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음에 따라 정부는 내일 현행 거리 두기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등을 다시 한번 3주 동안 연장하는 방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남 순천에서는 가족 7명 가운데 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 백신을 접종한 단 1명만 걸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전남 순천에서 3대가 함께 사는 가족 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그런데 70대 어르신 1명만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화이자 백신 1, 2차 접종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백신 접종이 어르신을 지켜낸 겁니다. 340여 명이 드나드는 경기도 한 요양병원에서는 12명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2명 모두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입소자 종사자들이었습니다. 충북 괴산군의 한 교회에서도 예배에 참석한 23명 가운데 단 1명을 빼고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되지 않은 1명은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상태였습니다. 법당이나 교회, 성당 등에서 종교 활동을 하시는 것도 훨씬 안심하고 하실 수 있습니다. 명절이나 휴일에 자녀 손주들을 만나는 것도 이제 걱정을 덜고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전에는 10만 명 가운데 90명 넘게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회 접종을 마치면 14일만 지나더라도 8명으로 감염자가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백신을 맞으면 치명률이 크게 떨어진다며 우리도 고령층 접종이 끝나는 7월이 되면 코로나19로 숨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어제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회담은 토요일 새벽에 열릴 예정입니다. 백신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안착했습니다. 환영 인사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3박 5일간의 공식 실무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은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열립니다. 회담 직후엔 공동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시급한 현안은 백신 협력 관계 구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 2달 전쯤부터 논의해왔다면서 백신 협력을 위한 다양한 구상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실제 어느 정도 수확을 얻을 수 있을지는 양국 정상이 만나 봐야 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해외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2천만 회분은 인도와 다른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분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남는 백신을 다른 나라와 나눈다는 것 자체가 한미 간 협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이 이루어지면 백신 스와프 형식이 유력하다고도 했습니다. 양국이 상황에 따라 백신이 필요할 때마다 서로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한국을 백신 대량 생산 기지로 구축하는 방안도 주된 의제입니다. 미국의 관심 사안인 반도체와 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 논의가 백신 분야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양국 정상은 최근 마무리된 미국의 새 대북 정책도 공유하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부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윌튼 그레고리 추기경과도 잇따라 만납니다. 정상회담 후엔 애틀랜타로 이동해 SK이노베이션 현지 배터리 공장을 방문하고 23일 저녁 귀국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여야 정치권 소식 이번에는 보겠습니다. 먼저 야권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얼마 전 반도체 관련 연구소를 찾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급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장을 찾아서 이 분야 정책 조언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모임은 내일 출범해서 토론회를 갖는데 일단 윤 전 총장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울대학교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찾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총장이 먼저 요청해 이뤄진 방문입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이제 오시게 된 거죠. 꽉 끼는 옷을 입고 아마 굉장히 답답하셨을 거예요. 꼭 참고 하여튼 거의 30분 이상을 이렇게 청정실을 둘러보셨어요.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급난이 벌어지면서 자동차 업체 등의 타격이 커진 상황에서 직접 반도체 공부에 나선 겁니다. 윤 전 총장은 전문 서적을 읽을 정도로 반도체에 관심을 보여왔다고 주변에선 말합니다. 이번 방문에선 반도체 관련 정책 조언을 들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도 많이 배출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정원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배출을 못하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 이런 가운데 오는 21일엔 각 분야 전문가들 30여 명이 모인 윤석열 지지 포럼도 출범합니다. 상임 대표는 정용상 동국대 명예교수가 맡고 발기인으로 대학 교수, 의사, 작가 등이 합류한 모임입니다. 공식 명칭은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윤 전 총장이 자주 쓰던 말과 겹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일단 포럼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본격 정치 행보에 나서는 걸로 비칠까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포럼 측은 소통을 하고 있다며 정책 공약 준비를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총리하고 이렇게 소통을 합니다. 정책화, 입법화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자료를 우리가 부단히 마련해서 JTBC 전다빈입니다. 여당에서는 대선 경선 시기를 두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는 9월에 대선 후보를 뽑는 걸 좀 미루자는 주장들인데요. 당 지도부는 당헌 당규상 경선 룰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 연일 원칙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헌 당규상 경선 룰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당헌 당규에는 당 대선 후보를 180일 전에 뽑게 돼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6월 말 후보 등록을 받은 뒤 9월 초엔 경선을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선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과 그 뒤를 쫓는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측의 입장이 달라 이대로 실행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당헌 당규에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후보 등록 시기를 바꿀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는 것도 변수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후보 선출 연기는 쉽지 않다는 인식이 당내에 많다면서도 야당보다 먼저 후보를 정해놓으면 불리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갈리는 당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당 지도부의 고민이 커지는 가운데 이대로라면 다음 달 있을 후보 등록을 앞두고
주자들 간 신경전은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가 꺼내든 개헌카드에 직접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국대전을 고치는 것보다 구휼이 중요하다는 말로 개헌론을 일축한 겁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다양한 경험을 내세워 역공에 나섰습니다. 다른 점은 제가 다른 것을 더 많이 했다. 총리도 했고요. 국회에서 또 5번이나 하고 있고요. 정세균 전 총리도 문재인 정부와 긴장 관계에 있는 검찰을 향해 거칠게 각을 세웠습니다.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시해한 것이라면서 검찰개혁을 주장해 친문 표심을 자극한 겁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화성 착륙에도 성공을 하고 다음 목표는 목성이라면서 우주 탐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입니다. 화성 탐사 로봇이 찍어보낸 화성의 모습들을 이번에 공개했는데요. 박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흑백 사진 속에 화성의 지평선이 보입니다. 화성의 거친 표면도 느껴집니다. 중국의 화성 탐사 로봇 주롱에 장착된 카메라가 촬영한 사진으로 광각 렌즈를 사용해 지평선은 곡선 형태가 됐습니다. 또 다른 사진은 태양광 패널과 안테나가 펼쳐진 모습 사이에 화성의 붉은 토양과 암석을 보여줍니다. 주롱의 뒤편에 달린 카메라가 찍은 컬러 사진입니다. 중국 국가항천국이 어젯밤 화성 사진 2장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이 외에도 화성 탐사선 태넌 1호가 분리되는 모습 등 2개의 동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중국의 화성 탐사선 태넌 1호는 지난 15일 오전 화성 유토피아 평원 남부에 착륙했습니다. 지난해 7월 로켓 창정 5호에 실려 지구를 떠난 지 10개월 만입니다. 이들 탐사선과 탐사 로봇은 앞으로 3개월 동안 화성 표면과 토양 대기에 대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后续我们的火星车要在火星表面实现我们巡视科学探测这一任务，会从着陆平台上走下来。 미국과 구소련에 이어서 세계에서 3번째로 화성 착륙에 성공한 중국은 앞으로의 목표는 목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굵직한 우주 프로젝트를 잇따라 성공시킨 중국은 우주 개발 분야에서 미국과 함께 초강대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중국의 음반사들이 우리 가수들의 음원 저작권을 도용하는 일이 잇따라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 노래를 자신들의 원곡인 것처럼 유튜브에 저작권을 등록하고 부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건데요. 이 중국의 음반사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유튜브에서 가수 이승철 씨의 곡 서쪽 하늘을 검색하면 상단에 뮤직비디오가 나옵니다. 2012년 8월 게시돼 조회수가 390만 회가 넘습니다. 샤오밈이란 중국 가수가 불렀고 저작권은 베이징 천화세기 문화공사란 중국 회사로 돼 있습니다. 이승철 씨가 부른 다른 곡들의 저작권자가 한국 회사들로 돼 있는 것과 다릅니다. 처음 음원이 등록될 때 왜 유튜브에서 누락이 됐는지 그런 원인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응 전에 권리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려고 지금 다각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수 윤화의 곡 기다리다도 마찬가지. 2013년 등록됐는데 역시 똑같은 중국 회사가 저작권자로 돼 있습니다. 자신들의 명의로 선제 등록하는 수법을 쓴 겁니다. 이용자들은 중국이 저작권을 강탈해 갔다며 비난을 쏟아냅니다. 가수 윤화는 당황하지 않고 해결해 가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취재진은 중국 포털 사이트에 공개된 기업 정보를 토대로 해당 회사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주소는 가짜였습니다. 이번엔 연락처를 입수해 통화를 시도해봤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발뺌부터 합니다. 公司已经在 YouTube 上韩国歌手的歌已经登录了，对吗？没有啊，我们没有做过韩国的内容啊。 유튜브 사진을 보낸 뒤 위법 여부를 다시 묻자 이번엔 적반하장입니다. 是这个在 YouTube 上这个韩国歌的制作权是你们的，为什么呀？这个有点违反的嘛。这样你先投诉嘛，好吗？ 재판 기록 확인 결과 이 업체는 2019년 중국 저작권법 위반으로 이미 고소당한 적도 있습니다. 또 비슷한 5개 유령 회사를 갖고 있어 같은 수법으로 부당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你们的公司没有这个通州花南路，对吗？为什么没有啊？你问我这么多问题，你要是觉得有问题的话，你就直接找法院来找我们吧，好吧？ 유튜브 측은 저작권자가 신고를 하면 심사를 거쳐 도용한 측의 게시를 막고 수익금 지급도 중단된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해당 가수 측이 직접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건데 현재로선 피해가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여야가 오는 26일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검사장 등 20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전원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맹탕 부실 청문회로 끌고 가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주호영 의원이 대통합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야권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대통합위원회를 통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등 당 밖의 유력 주자들이 대선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앞두고 노무현 정신 계승 의지를 밝혔습니다. 어제 추모 전시회 개막식에 나란히 참석해서 노 전 대통령이 이루지 못했던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을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 3월에 공개가 된 기아의 첫 전용 전기차가 올해 하반기에 국내에 출시가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내년 초부터 판매가 됩니다. 기아차는 2030년까지 친환경차 비중을 40%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카카오에서 평가 점수가 높은 일부 직원만을 위한 복지 혜택을 마련했는데 내부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긴급 프로젝트나 TF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주려던 혜택이었는데 노조에서는 성과 책정 근거가 모호하고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자원상가에 대해서 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이 되는데요. LH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1966년에 준공된 자원상가는 지난해 정밀안전진단에서 재난위험시설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거와 판매시설 등이 드러난 복합시설로 재개발이 됩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허가 없이 잠수 장비를 이용해 해삼과 조개를 불법 포획한 선장 등 일당 3명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충남 서천 앞바다에서 해삼 230kg과 조개 3kg을 잡다가 적발됐는데 해경이 현장에서 해산물들을 모두 방류하고 선장을 입건했습니다. 전남 목포의 한 부대 소속 해군 병사 4명이 영내에 몰래 술을 들여온 뒤 마시다가 적발됐습니다. 가족에게 부탁해 택배로 술을 반입해서 만취 상태가 되도록 마셨는데 순찰을 돌던 간부에게 발각되자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해군은 병사들을 조사한 뒤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부대 부실 급식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부실 운동복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병사들에게 지급한 여름 운동복이 땀을 흡수하지 못하거나 베레모에 비가 새는 등 수십만 개가 불량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납품업체 한 곳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었던 어제 전국 곳곳의 사찰에서는 이를 축하하는 봉축 법요식이 열렸지만 전북 내장사에서는 참회 법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3월 승려의 방화로 대웅전에 불이 났었고요. 임시로 지어진 조립식 건물 앞에서 스님들은 역사의 도량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참회했습니다. 유흥업소바를 포함해서 코로나 감염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강원도 원주의 거리두기 단계가 어제부터 2단계로 올라갔는데요. 치악산 둘레길 개통식이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140km에 가까운 전 구간이 오늘 개통이 될 예정이었는데 연기가 됐습니다. DMZ 평화예술제가 오늘부터 경기도 파주 임진각 일대에서 열립니다. 메시지는 다시 평화로 한반도 평화를 포함해서 코로나로 지친 일상이 다시 평화로워지기를 기원하는 행사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여야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 앞서 전해드렸는데 여권 대선 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원하는 의원 모임이 오늘 발족을 합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 30여 명이 합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는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오늘 출마를 선언합니다. 앞서 8명을 포함해서 모두 10명이 제1야당 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됐습니다. 경기도 김포에서 부천을 잇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관련 4개 지역 기초단체장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는데요. 오늘 입장문을 내놓습니다.
하남까지 연결하는 노선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정부의 교통 대책 등에 대해서 촉구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남부지방과 충청도, 오후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크게는 10도가량 낮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경상도는 내일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주도에 20에서 60mm, 강원 영동과 경북에 10에서 40mm, 그리고 중부지방과 호남, 경남에는 5에서 30mm입니다. 동해와 남해,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7도, 대전과 전주, 부산 18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5도, 대전 20도, 광주와 부산 19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10도가량 낮겠습니다. 울산 울주군에 있는 한 농장에 반달 가슴곰이 나타났습니다. 겨울잠에서 깬 곰들이 최근 잇따라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리산에 방사했던 곰인지 아니면 농장에서 탈출한 곰인지 관계 당국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곰 한 마리가 농장 주변을 어슬렁거립니다. 65kg 가량 되는 3살짜리 암컷 반달곰입니다. 차에서 내리니까 그게 돼지가 아니고 곰이다. 곰이니까 일단 나가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곰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된 건 어제 오전 10시 54분쯤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마주한 곰은 꽤 온순했습니다. 제가 그 먹이를 줄 때 가까이 다가오더라고요. 손을 내미니까 손을 핥더라고요. 카스타드 2박스, 초코파이 1박스 다 먹었습니다. 오후 4시쯤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과 수의사 등이 현장에 도착한 뒤 포획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마취총을 맞고 잠시 기절한 곰입니다. 이곳에서 DNA 등을 채취해 지리산에서 방사한 토종 반달곰인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지리산 반달곰은 지난 13일에는 전남 광양시 한 민가에 출현해 닭 사육 축사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북쪽으로는 충북 영동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백운산까지 확인이 되고 이쪽 동쪽으로는 울산에서 이제 제보가 나온 게 거의 처음. 관계 당국은 포획된 곰이 인근 사육 농장에서 탈출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키우던 곰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탈출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검찰이 수사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을 구속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인천의 한 경찰서에서 일할 당시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지법은 A 경위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의 리지로 활동했던 배우 박수영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박 씨의 소속사인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본인 역시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영 씨는 지난 18일 밤 10시 10분쯤 서울의 청담동 도로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울시 의회 청사안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결국 의원회관이 폐쇄됐습니다. 시의회는 그제 보건복지전문위원실의 직원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서 어제도 2명이 추가로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인호 서울시 의회 의장은 시의원 전원과 사무처 직원들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스페인령 지역이죠. 세우타에 지난 17일부터 지금까지 8천 명이 넘는 아프리카 출신 불법 이민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 북쪽 끝에 붙어있는 스페인 영토 세우타의 해안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근 모로코 해변에서부터 헤엄을 쳐서 이곳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한 소녀는 플라스틱 물병을 몸에 두르고 힘겹게 물살을 가릅니다. 보트를 이용하거나 육로를 통해 국경 담장을 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단위 불법 이민자들도 눈에 띕니다. 가난과 실업, 내전 등을 피해서 유럽행을 꿈꾸는 아프리카인들의 간절한 탈출은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바다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가 저체온증과 탈진 증상을 보였고 한 명은 바다를 건너다가 익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감행한 불법 이민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ll my body, I can walk anything for I have from a shop. I walk 3 days before I will reach here. 스페인은 이 같은 불법 이민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세우타 국경 지역에 경찰과 군인들을 추가로 배치하고 기갑 차량까지 동원했습니다. 연막탄을 던지면서 불법 이민자들을 막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모로코가 30년 전에 체결한 불법 이민자들을 모두 추방한다는 협정에 따라 이민자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는 정부의 감독 아래 스페인 영토에 머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우타는 아프리카 대륙과 맞닿아 있는 몇 안 되는 유럽 영토입니다. 과거에도 아프리카인들의 불법 입국이 자주 발생하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한꺼번에 몰려드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지난 17일부터 8,000명 이상이 넘어왔는데 직전 5개월 동안 500명가량이 들어온 것과 비교하면 전례가 없을 정도로 급증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모로코가 일부러 이민자들을 통제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앞서 스페인이 모로코 반군 세력 지도자의 입국을 허용한 것에 불만을 품고 스페인을 압박하기 위해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모로코 국경 쪽에서 국경 경비원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불법 이민자들을 들여보내는 모습이 촬영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스페인 외무장관은 주 스페인 모로코 대사를 초치해 이민자 단속을 촉구했습니다. 스페인 외무장관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Le he recordado que el control de las fronteras ha sido y debe seguir siendo la corresponsabilidad de España y de Marruecos. 스페인과 모로코의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세우타 불법 이민 문제, 스페인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신정환 한국외대 스페인어 통번역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사태 역시 스페인과 모로코의 외교적 갈등 때문에 촉발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관계 역사적으로 어땠습니까? 예, 먼저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그 동기를 한번 보면요. 모로코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서사하라 지역이 있는데 네. 그 서사하라 지역에서 현재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서사하라 무장 독립군이자 그 사하라위 아랍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독립군의 지도자인 브라힘 갈리가 코로나19에 걸렸어요. 네. 그래서 그 지도자를 스페인이 스페인 그 입국을 허용해서 스페인 병원에서 현재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모로코가 이제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반발로 모로코 경찰이 불법 이주자를 출국을 방지하고 묵인하고 조장했다.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스페인 유력 일간지인 엘 파이스에 따르면은 보다 진정한 동기가 있다. 그건 뭐냐면은 작년 12월 퇴임 직전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서사하라 영토에 대한 모로코의 권리를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로코가 자신감을 가지고 스페인과 유럽연합에 맞서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이주자를 방치하는 것도 그 미국 행정부의 지지를 받은 그 자신감의 일환이라는 거죠. 네, 스페인은 현재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놓고 앞으로 모로코와의 외교적 갈등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근데 사실 물론 지금 뭐 야당에서는 민주화 이후에 스페인 모로코 관계가 최악이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체스 총리가 취임 이후에 최고의 위기 사태를 맞아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모든 해외 일정을 취소하고 현지로 가서 외교적 노력을 경지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번 사태가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모로코는 이 서사하라 문제가 국내 최고의 현안이지 이 세우타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국내 현안으로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로코도 이번에 아직 공식 입장을 이번 8,000명 불법 이주 문제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서 그런 국제사회 문제 또는 트럼프의 그런 문제가 됐다고 본다면은 궁극적인 해결책 역시 단순히 스페인, 모로코의 관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유엔이 포함된 국제사회의 중재와 협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정환 한국외대 스페인어 통번역학과 교수였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갑작스러운 이민자 유입은 스페인과 유럽의 심각한 위기라며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로코 외교 소식통은 로이터 통신에 스페인과의 관계에는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의 외교적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 나은 삶과 미래를 향한 아프리카인들의 목숨을 건 탈출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 도착을 해 있는 상태고요. 코로나 백신을 포함해서 이번 방문에서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또 성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의제 가운데 또 하나가 배터리 분야입니다. 회담을 앞두고 오늘 아침에 새로 전해진 소식이 하나 있는데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보들 기자,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과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와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는 거죠? 로이터가 오늘 새벽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을 인용해 포드와 SK이노베이션의 조인트 벤처 설립 양해각서가 목요일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 전기차에 쓰일 배터리 셀을 생산하는 합작 공장을 설립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드는 SK는 소중한 공급자라는 것 외에는 코멘트를 거부했고 SK 측은 고객과의 비밀 조항 때문에 특정 사업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는다고만 했다고 덧붙였지만 곧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생산 확대를 선언한 포드는 이미 배터리 자체 개발과 생산에 나섰는데 한동안은 기존 업체들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생산 확대에 나서며 수년간 전기차용 배터리는 부족할 전망인데요. 미국 1위 완성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 오하이오와 테네시의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것처럼 포드 역시 SK이노와의 협력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꾀하는 모습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 밖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넣은 차에는 더 많은 세금을 물리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멈추지 않고 있는 무력 충돌은 미국이 입장을 바꾸면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과 이스라엘 총리가 전화 통화는 했는데 공습은 이어졌다고요? 네, 백악관은 현지 시간 19일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에서 하루 안에 휴전으로 향하는 중대한 긴장 완화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친구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에 특히 감사한다면서 평화와 안정 확보라는 목표를 이룰 때까지 작전을 이어갈 것이며 이는 이스라엘의 자연권이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런 입장대로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가자 지구에 있는 보건부 건물과 유일하게 코로나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기관이 폭격을 당해 어린아이 등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지난 10일 이후 가자지구 사망자는 230명에 이릅니다. 하마스의 대응도 이어져 이스라엘에서도 모두 12명이 숨졌습니다. 프랑스가 유엔 안보리에 휴전 촉구 결의안을 내고 양측과 공식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이집트가 계속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현지 언론들은 양측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번 주말 전까지는 휴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많이 나아진 나라들에서 나오는 조치들 요즘 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도 재개가 된 게 있네요.
6개월간 문을 닫았던 파리의 식당과 주점, 카페의 영업이 부분적으로 재개됐습니다. 야외 테이블에서는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OECD 국가 중 먹고 마시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진전으로 꼽힐 만한 조치입니다. 또 루브르 박물관, 퐁피두 센터, 베르사유 궁전 등이 이날부터 사전 예약한 관람객을 다시 맞기 시작했고 영화관도 인원 제한을 두고 문을 열었습니다. 통행 금지 시각도 저녁 7시에서 밤 9시 이후로 늦춰졌습니다. 이날 이유도 백신을 맞은 외국 관광객 입국을 허용하기 위한 규정 개정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이자나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을 맞고 2주가 지난 사람들은 EU 국가들을 방문할 수 있고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속하는 우리나라나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르완다 사람들은 백신을 맞지 않아도 입국이 허용됩니다. EU는 화이트리스트 국가들을 조만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엔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전세를 끼고 빌라 500채를 사들였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이른바 새 모녀 사건. 그런데 이 새 모녀는 대가를 받고 명의를 내준 이른바 바지 사장이었고 분양 대행사 등이 전세 사기를 주도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새 빌라뿐만 아니라 오래된 빌라촌도 전세 사기단의 영역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한 주택가, 지어진 지 10년 넘은 빌라들이 많습니다. 바지사장 물건을 취급하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주로 활동한다는 곳입니다. 신속히 팔아드립니다. 획기적인 광고로 빨리 처리해 드립니다라고 적힌 광고지나 명함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명함 작업입니다. 주민들은 명함 붙이는 걸 자주 봤다고 말합니다. 불편한 데 있었고 이거 누구나 저희한테 있었고 전화만 중간에 있었어요. 근데 다 치운 거네요? 네. 금요일마다 아저씨가 청소하시니까. 취재진이 명함에 있는 번호로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좀 광고 내서 저희가 팔아드리고요. 만약에 급매물 같은 경우는 좀 투자자분들이 계세요. 투자자, 즉 바지 사장을 준비해뒀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집주인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전세를 놓게 합니다. 그런 다음 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세입자로 들입니다. 이후엔 바지 사장 명의로 원래 시세에 집을 사들여 남는 전세금을 챙깁니다. 실제 또 다른 컨설팅 업체는 전세로 내놓으면 집주인을 바꿔주겠다고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전세를 맞춰요. 이 전세로? 전세를 맞추면 그대로 승계해 가실 분이 있으신 거예요. 집값보다 비싼 전세값으로 바지 사장과 매매 계약을 하면 실거래가 위반이 아니냐고 묻자 돌아온 답변은 이렇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규제 대상도 아니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고. 쉽게 말하면 업계약서를 쓰는 거잖아요. 업계약서라기보다는 매도하시기 위해서 컨설팅 업체를 끼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수수료로 그냥 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또 다르잖아요. JTBC 안태훈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이들은 집주인들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전세를 놓게 부추겼고 부동산 거래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을 노리고 세입자로 들였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을 중심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매 가격 2억 3,500만 원. 부동산 포털에 올라온 빌라입니다. 그런데 면적이랑 층수가 같은 물건이 전세로는 2억 6,500만 원, 3천만 원이나 더 비쌉니다. 바지사장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물건입니다. 비싼 전세 매물을 올린 부동산의 주소를 확인해보니 해당 빌라가 있는 동네와는 거리가 꽤 떨어진 곳입니다. 소재지 부동산에는 예를 들어서 1억 8천에 매매를 의뢰하면은 그 컨설팅 업체들이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업계약서를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고 2억 2, 3천 정도 이렇게 내놓겠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취재진이 직접 찾은 부동산 컨설팅 사무소에서도 똑같은 수법을 말합니다. 그럼 다른 지역도 팔아주세요? 서울도 성남, 인천 다 해요. 그래요? 전주 그 방법을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럼 1억 1천 받고 1억 나 입금시켜주고 너희들 1,000만 원 가져가라. 이 방법 쓰셔야 돼요. 정상적인 거는 안 돼. 하지만 부동산 거래가 처음인 사회 초년생 가운데는 전세를 구할 때 매매 시세나 중개업소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들도 문제라는 걸 눈치챈 것으로 보이지만 빨리 처분하려는 마음이 앞섭니다. 2억 2,500 받아서 전세로 하고 2억 2,500에 팔아갖고 서구 9,500만 나한테 주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갖는다고 생각해요. 이른바 세모녀 500채 전세 사기 피해자도 부동산 앱에 올라온 이런 물건에 당했습니다. 어떤 부동산 앱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제 그 어플에서 좀 깨끗한 매물이 있길래 거기에다가 댓글을 남겼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부동산에서 연락이 먼저 왔고 그래서 이제 가서 집을 보자라고 돼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의 발빠른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안태우입니다. 관세청 소속 관세평가분리원 직원 40여 명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 공급을 받아 수억 원씩의 시세 차익을 챙겼습니다. 관세평가분리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니었는데 신청사를 지었고 결국 입주도 하지 못한 채 유령 청사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대전에서 세종청사로 옮길 예정인 중소벤처기업부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특별 공급 자격을 얻었습니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공무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아파트 특별 공급에 대해 무주택 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논의합니다.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안태웅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집값보다도 비싼 전세값으로 인한 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무슨 문제가 가장 일단 그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그 양도세 중과세가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라는 가격도 물론 아파트보다 낮지만 작은 빌라를 갖고 있는 소형 빌라들을 이제 매도하는 과정에 빨리 팔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구입한 이후에 매입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놓는 사례입니다. 지난번에 세모녀 사건도 이와 유사한 거거든요. 이 전세 가격이 이제 올라가거나 전세 품귀 현상이 벌어질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은 그 전세 가격이 주변 지역의 부동산을 통해서 얼마 정도 가는지 시세를 조사해 보면 그 시세보다 전세 가격이 높거나 또는 유사하면 계약하지 말아야 되고요. 특히 이제 저당권이 있는 경우는 전세 가격과 저당권을 합친 가격이 매매 가격의 70%에서 80% 그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 이상이 되면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공무원들에게 아파트 특별 공급을 해주는 이 제도와 관련해서 문제점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데 가장 큰 허점은 뭐라고 보세요? 우선은 그 세종시를 비롯해서 지방의 이제 공공기관 이전이나 공무원들이 이전을 했죠. 네. 이들의 그 주거 안정과 직주 근접을 위해서 정부가 특별 공급을 해준 겁니다. 물론 취득세도 감면해줬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분양을 받고 나서 이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월세를 놓거나 매매 차익을 노리고 또 판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처음부터 잘못된 제도였습니다. 만약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을 위해서 또 이전하면서 주거 안정을 해서 공급했다면 입주하지 않으면 환매 조건부로 갔어야 됩니다. 입주하지 않으면 다시 환매하는 조건, 적어도 2년, 3년 내에 이런 조건이 있었다면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그런 제도 허점을 통해서 분양을 받아놓고 대도시나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그런 사례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네. 이미 특별 공급을 받은 직원들로부터 아파트를 다시 환수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법이나 제도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거. 네. 이미 그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 하거나 또는 취소됐다 하더라도 분양받은 거에 대해서 소급해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분양받은 사람들은 그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 공급을 했더라도 법률적으로 이렇게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이 오늘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지난번에 그 공시가격 6억 이하는 0.05에서 0.35%를 감면해 주는 걸 했거든요. 이게 이제 공시가격이 9억 원까지 올리는 걸로 하게 되면 약 한 59만 명 정도가 59만 가구가 좀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나온 거거든요. 이 공시지가뿐이 아니라 공정가격 시장 비율도 역시 90%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감면해주면 아무래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 이건 예정대로 6월 1일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김진표 특별위원장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주지 않는 걸로 이렇게 각을 잡은 것 같습니다. 1가구 2주택 3주택자가 이번 정부가 투기를 조정하거나 또 투기 수요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세 그 중과세를 원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양도세가 좀 완화돼서 다주택자가 집을 매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6월 1일부터는 1가구 3주택 같은 경우는 최고 세율 75%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이제 세금까지 합치면 82% 정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다주택자가 더 집을 팔지 못하는 그런 매물장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에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데 어려움이 되는 부분들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부동산 정책 기조는 유지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뭐 당정청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개선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서로 뭐 의견들이 다른 부분이 많아서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만 들이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선 혼란이 좀 있지요. 네. 한 3일 전에 그 김진표 위원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제 당에서 서울의 주요 지구 구청장 등 회의를 했는데요. 대도시에 있는 그 구청장들이나 또는 그 지역구 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도 낮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외의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은 정부나 또는 당의 정책 기조하고 다르다고 또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조정하는 것은 아마 어렵지 않나. 그런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구호를 올리게 되면은 뭐 일가구 1택은 좀 혜택을 볼 걸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송영길 의원께서 이제 당대표가 되기 전에 세계 최초 주택 구입자나 무주택자에게는 90%까지 대출을 LTV를 높이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90%를 준다 하더라도 7월 1일부터는요. DSR 적용이 규제 지역에서는 40% 제한돼 있습니다. 이게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90% 줘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같이 조정되어야 무주택자나 또는 상해 최초 주택 구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에 또 이제 가계부채가 늘어나서 사실 이것도 염려가 됩니다. 네.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뭐 90% 또는 아니면 뭐 그 정도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올렸을 경우에 만약에 말이죠.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대출 부담은 계속 남아 있는 상태에서 뭐 이건 깡통 주택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LTV 자체가 이제 그 담보 비율에 대한 대출 비율인데요. 네. 90%를 그 주겠다고 지금 그 송영길 대표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집값이 10%만 떨어져도 이 깡통 아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과한 것 같고요. 자기 자본이 적어도 30-40% 정도 있고 예전처럼 한 뭐 50%에서 70% 정도의 대출은 필요하다고 봐요. 무주택자가 모든 돈을 모아서 주택 사기는 곤란하거든요. 특히 규제 지역에서 9억 원 이하는 최대 대출이 4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10%에서 한 30% 정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부동산 정책을 앞으로 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그 정부가 그 시민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방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보다는 시장이 원하는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광명시흥지구에 투기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정부가 이제 이사 대책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새로운 신도시를 좀 지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도심지에 이 공공재개발 재건축이나 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 대책에서 계획했고 발표했던 대책대로 정부가 추진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야 정부의 신뢰도 또 다시 회복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전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제주도에 20에서 60mm, 강원 영동과 경북에 10에서 40mm, 중부지방과 호남, 경남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대전 20도, 광주와 부산 19도로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크게는 10도가량 낮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어제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회담은 토요일 새벽에 열릴 예정입니다. 백신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로 가는 공무원들을 위한 아파트 특별 공급 제도를 두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30분 거리에 있는 대전 중기부 직원들에게 자격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큽니다. 관세 평가원과 관련해서는 부적절하게 받은 특별 공급분은 취소를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법과 규정상 직원 개인을 상대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억 원인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오늘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늦어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뒤 7월 재산세 고지서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아파트 불로소득이 사회에 환원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김부겸 국무총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는 전날과 비슷한 규모로 600명대 중후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 뒤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60세에서 74세 백신 접종, 예약률은 50%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백신을 맞은 덕분에 집단 감염을 피한 사례들을 전하면서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